선거 아는 만큼 보인다 이현경입니다. 오늘은요 여성의 선거와 정치 참여라는 주제를 가지고 서울시립대 국제관계학과 김민정 교수님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오늘 함께 나눌 이야기의 또 주제가 여성이 관련된 건데요. 여성이라는 주제는 글쎄 조금 이야기 나누기 어려운 단어가 아닐까 싶어요. 네, 그렇죠. 왜냐하면 여성은 또 카운터파트인 남성이 있기 때문에 조금 어느 한쪽 편을 드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어서 조금 예민한 문제일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요즘에 그래도 정치적으로 이슈도 많이 되고 정치적으로 또 여성이 부각되는 경우도 참 많아서. 네, 그렇습니다. 요새 보면은 여성 장관분들도 텔레비전에 자주 나오시고 여성 국회의원도 자주 보이니까 아무래도 여성 정치인들이 많아졌다 이런 느낌이 좀 드네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그 여성 정치 참여가 좀 미미한 게 현실이긴 하죠. 그렇습니다. 다른 국가에 비해서도 우리나라는 좀 많이 저조하고요. 특히 국회에서 여성의 참여는 많이 낮은 편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교수님의 강연이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우리 김민정 교수님과 함께 여성의 선거와 정치 참여 강연 시작해 보겠습니다. 한국 정치가 성평등에 가깝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면 한번 성평등에 가까운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는지 한번 얘기해 줄래요? 요즘 여성 의원의 의석수가 늘어난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여성 의원의 의석수가 늘었죠. 네, 또 다른 학생? 여성의 목소리가 사회에서 좀 커진 것 같아요. 네, 사회 곳곳에서 여성의 목소리가 커진 것 같다. 또 있었나요? 찬성하는 학생? 네, 이쪽에도 있나요? 여성을 위한 정책이 많아졌다고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그럼 혹시 아까 아니라고 아직도 성평등은 좀 멀었다 이렇게 생각하는 학생 있었는데요. 네, 여기 남학생 얘기 들어볼까요? 네, 제 생각에는 아직 한국 사회가 남성 중심적인 그 가부장제 문화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아직 가부장적인 문화가 남아있다. 그런 거 느낀다. 여기 남학생은? 또 여전히 여성을 보는 사회적 시선이 변함없는 것 같아서 노라고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성을 보는 시선이 아직 평등하다고 보긴 좀 어렵다. 여러 의견들 들어봤어요. 이제 여성 국회의원 수가 많아졌다, 여성의 목소리가 좀 커졌다, 또 여성 정책이 많아졌다, 이런 긍정적인 발전도 있는 반면에 또 다른 한편으로는 아직도 가부장적 문화가 남아있다, 여성을 보는 시각이 옛날하고 별로 달라지지 않았다, 이런 의견도 있었는데요. 뭐 이런 한국 사회의 변화를 아마 조금 저희가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 공부를 통해서 좀 여성의 정치 참여가 어느 상태인지, 그리고 왜 발전해야 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자세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데이비드 이스튼이라고 하는 정치학자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정치는 사회적 재가치의 권위적 배분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요, 사회에는 굉장히 중요한 가치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것을 정치가 나눠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죠. 여러분들도 잘 알다시피 수능을 통해서 이제 그 대학에서의 그 결정 방식이 정해지잖아요. 그래서 입학 제도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입시 제도를 그럼 어디서 결정하나요? 그거를 바로 정치에서 결정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여성과 관련된 것도 사실은 중요한 정책 결정들이 정부, 정치에서 굉장히 많이 결정을 해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여성들이 직장에 다니면서 육아를 하려면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럼 육아휴직도 필요하고 정부가 지원해 주는 것도 필요하죠. 뭐 유치원이라든지 이런 보육시설도 많이 필요하죠. 근데 이런 거를 많이 확대하려면 국회에서 법을 통과시켜서 정부가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정부의 지원금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이게 바로 가치의 권위적 배분이에요. 여성들이 가만히 있으면 남성들이 해줄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남성들이 나빠서 그런 게 아니고요. 뭐 의도적으로 여성을 못 참여하게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사실은 정확하게 잘 몰라요. 해주고 싶지만 잘 모릅니다. 그래서 여성들이 직접 가서 우리 이러이러한 거 원한다, 이렇게 해주세요 라고 얘기하면 정치는 훨씬 더
이렇게 필요한 것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 이제 가치의 권위적 배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 하면요. 모든 소외되는 집단이 하나도 없이 모든 집단이 다 정치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민주주의 발전은 무엇과 더불어서 이루어졌냐 하면은 소외된 집단 없이 정치가 점점 더 참여할 수 있는 사람들을 많아지게 하는 거로부터 시작했거든요. 맨 먼저 민주주의가 시작했었던 17세기 영국을 보게 되면 돈이 있는 사람들만 정치에 참여했어요. 세금을 얼마 이상 내는 사람들만 정치에 참여할 수 있다 이렇게 됐었거든요. 그래서 19세기에 이건 아니다. 일반 사람들도 정치에 참여해야 된다. 그래서 참정권 확대 운동이 일어나요. 그래서 세 차례에 걸쳐서 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집니다. 그러다가 20세기에 들어오게 되면서 이제 여성의 정치 참여가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내가 생각하기에는 아마도 민주주의 발전에 있어서 남아있는 마지막 아직 덜 참여된 부분이 여성이 아닐까 싶어요. 투표권을 얻었다고 여성의 정치 참여가 충분히 있다고 말할 수는 없죠. 지금 말했듯이 의사결정 과정에 조금 더 많이 참여해야지만 되는 거죠. 그래서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서 정치에 여성이 꼭 참여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세 번째는 뭐냐 하면요.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이제 그 미국의 한 학자인 캐롤 길리건이라는 사람이 In a Different Voice, 다른 목소리로 이런 책을 썼어요. 이건 무슨 뜻이냐 하면 여성하고 남성은 다른 목소리로 얘기한다 이런 거예요. 목소리가 높고 목소리가 낮고 이런 뜻이 아니고요. 어떤 사람은 이런 걸 중요하게 생각하고 어떤 사람은 이런 걸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거죠. 어떤 게 더 중요하다 이런 건 없고 보는 사람에 따라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서로 다른 거죠. 그러니까 여성들의 경우에는 아까도 말했듯이 좀 복지 문제라든지 육아 문제, 교육 문제에 더 관심 가져요. 근데 남성들의 경우에는 뭐 국방의 문제라든지 경제 문제 이런 데 더 관심을 가집니다. 그래서 조금 더 정치가 보다 높은 정책 결정의 질을 가지기 위해서 여러 사람들의 다양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는 여성과 남성의 공이 함께 참여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은 뭐냐 하면요. 아까 어떤 학생이 아직도 가부장제가 한국 사회에 남아있다 이런 얘기 했죠.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인데 어떻게 하면 가부장적인 걸 좀 바꿀 수가 있을까? 뭐 여성이 여러 분야에서 많이 참여할 수 있는데 왜 꼭 정치에 참여해야 되냐? 그러니까 사회 전 분야에서 다 이렇게 성역할이 해체되면서 남성이 해야 할 일, 여성이 해야 할 일, 이런 것이 다 없어지는 것이 바람직하고 가장 평등한 사회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게 없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정치부터 바꿔야 된다. 정치부터 여성들이 들어가서 많은 이야기를 하고 여성 정치인들이 많이 왔다 갔다 다니고 그러면 뭔가 좀 한국 사회에서 여성들의 지위가 높아졌는데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회 전반에 성역할을 해체하기 위해서도 꼭 정치로부터 여성의 정치 참여가 확대돼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도 가야 할 길이 굉장히 멀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이런 거를 이제 우리가 주관적인 느낌이잖아요. 좀 많아진 것 같다, 좋아진 것 같다. 근데 객관적인 지표들로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객관적인 지표 중에 하나가 여성 유권자들이 얼마나 정치에 관심을 갖나 하는 거죠. 199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여성 유권자는 남성 유권자에 비해서 투표를 덜 했어요. 거의 많게는 막 5% 이상이 벌어졌었습니다. 근데 이게 점점 가까워지다가 여성의 투표율과 남성의 투표율이 가까워지다가 언제 때 이게 딱 역전되기 시작하냐면요. 2012년에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되던 그 대통령 선거로부터 이렇게 바뀌기 시작했어요. 그 대통령 선거에서 사실 여성들이 투표를 더 많이 했어요. 남성보다. 2017년 19대 대통령 선거에서 여성이 남성에 비해서 1.1% 더 많이 투표했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더 이상 여성 유권자는 남성 유권자의 비해서 정치에 관심이 없다 이런 말 못합니다. 여성들이 남성들보다 더 적극적으로 투표한다는 것이 가장 변화된 하나의 증거라고 볼 수가 있어요. 두 번째 증거는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릴 수 있냐면은 이제 그 여성 권한 척도다. 그래서 2009년까지 이제 발표했던 척도가 있어요. 전 세계적으로 GEM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GEM, 젠더 임파워먼트 인덱스라고 하는 거거든요. 요 GEM 지수에 의하면은 우리나라가 되게 낮았어요. 2009년만 하더라도 한 60위권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그러니까 그때 2009년에는 우리나라 국회의원의 비율이 거의 뭐 한 13% 이렇게 왔다 갔다 했었을 때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낮은 편이죠. 근데 GEM 지수가 높은 북구의 국가들, 스웨덴이라든지 핀란드, 노르웨이 이런 국가들의 경우에는 여성 국회의원이 40%가 넘었어요. 이미 벌써 이때 2009년에.
그리고 이제 2009년이 지나면서 더 이상 잼 지수는 발표를 안 하고요. GGI라 그래서 젠더갭 인덱스라고 하는 젠더갭 지수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성하고 남성이 얼마나 사회에서 그 격차가 벌어졌는가 하는 것인데, 이런 격차를 보게 되면 고위공무원의 비율이라든지 아니면은 회사 내에서의 여성 이사들의 비율이라든지 여성 고등교육 비율이라든지 그다음에 지금 말씀드린 대로 국회의원 비율, 이런 걸 총체적으로 이제 그 표시하는 그 GGI 지수가 있거든요. 여기에서도 아직 우리나라는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닙니다. 스웨덴이라든지 뭐 노르웨이, 핀란드 이런 북구 국가들의 경우에는 GGI 지수가 아주 굉장히 그 전 세계적으로 제일 1위가 될 수 있는데, 우리나라는 아직도 조금 그거보다는 낮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걸 보게 되면 우리가 조금 아직 가야 할 길이 더 좀 남았다,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겠고요. 마지막에 이제 여성 국회의원 비율이죠. 여성 국회의원이나 지방의회 의원들의 비율을 살펴볼 수가 있는데, 우리나라가 이제 2004년에 그 17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비례대표제 부분에 여성 할당제 50%를 적용하기 시작했어요. 이게 적용되기 이전까지만 아니라도 여성 국회의원 비율은 5%에 지나지 않았어요. 근데 이게 딱 적용되면서 13%로 딱 올라갔거든요. 조금씩 증가하다가 2020년 올해 4월 달에 여러분 국회의원 선거가 있었죠. 21대. 여기에서 여성 국회의원 비율이 19%에 이르렀어요. 근데 전 세계적인 비율은 평균은 한 26% 정도 되기 때문에 우리는 아직도 조금 더 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아까 여러분들이 생각했던 것처럼 많이 발전했다? 맞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조금 남았다? 역시 맞습니다. 그래서 반은 맞고 반은 틀린 거죠. 그래서 조금 가야 할 길이 있다, 이런 얘기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 여성들의 정치 참여가 굉장히 활발하게 전개되는 것 중에 하나는 역시 여성 유권자들이 여성 문제나 정치 문제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 것이다, 이런 얘기를 들 수가 있습니다. 2000년대 중반이 지나면서 여성들의 참여가 굉장히 많아지거든요. 일반 여성들의 참여가. 그러다 보니까 여성들이 정치에 점점 많이 관심을 가지게 되고, 이런 것들을 또 정치권에서 반영하기 시작하면서 여성의 그 여성 후보들을 많이 공천해서 여성 정치가 조금 활성화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조금 한번 얘기의 주제를 조금 바꿔서, 그러면 이렇게 우리나라는 왜 아직도 19%밖에 안 되나, 많이 왔지만 아직도 전 세계적인 비율에는 조금 못 미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두 가지 측면으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하나는 뭐냐 하면은 흔히 우리가 이제 그 수요 측면이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이건 무슨 뜻이냐면 정치가 여성을 별로 필요로 하지 않아요. 여성과 정치가 그렇게 뭐 관계가 없다, 이렇게 정치가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치에서 여성을 많이 충원 안 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는 거죠. 다른 한쪽 측면은 뭐냐면 여성들도 우리 별로 정치 안 하고 싶어, 나 정치랑 별로 상관없어,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한쪽 측면은 정치도 우리를 필요로 하지 않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측면은 우리도 정치 별로 안 하고 싶고, 이런 거예요. 조금 더 자세하게 한번 살펴볼게요. 왜 정치가 우리를 필요로 하지 않는가? 정치가 굉장히 오랫동안 남성 중심적으로 이어져 왔어요. 전 세계적으로 다 그런데 정치는 남성의 영역이다, 남자가 정치하는 거다, 공적 영역은 남자가 담당하는 거다, 이렇게 많이 생각을 해왔죠. 그러다 보니까 모든 제도들이 남성 중심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 하면은 선거 제도예요. 우리나라 선거 제도는 이제 혼합 선거라 그래서 소선거구 다수대표제에다가 비례대표제가 가미된 거죠. 그러니까 비례대표제가 조금 있지만 수선거구 다수대표제는 마찬가지예요. 수선거구 다수대표제는 무슨 뜻이냐면 한 선거구에서 1등하는 한 명만 국회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1등을 해야 돼요. 1등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정당들은 어떻게 생각하냐 하면은 1등 할 만한 사람을 공천하는 거예요. 1등 할 만한 사람이 누구냐? 이미 벌써 잘 알려진 남성 정치인이죠. 그러니까 여성 잘 안 알려졌어. 몰라, 그 사람 누군지. 정치 잘하는지 잘못하는지 모르고 선거에 나갔을 때 이겼을지 질지 잘 몰라. 공천하기 싫은 거죠. 이기는 사람은 공천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선거 제도가 진짜 중요해요. 예를 들면 아까 우리가 자꾸 얘기가 나오는데 스웨덴, 핀란드, 덴마크, 노르웨이 이런 북구 국가들의 경우에는 40%가 다 넘는데, 이런 국가들 어떻게 이렇게 높을까? 이런 국가들은 다 비례대표제예요. 비례대표제는 정당이 명부를 만들고 국민들은 명부에다 투표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정당이 명부를 만들 때 여기 여성을 많이 넣으면 돼요. 그렇게 해서 대부분의 이제 그 북구 국가들의 경우에는 정당이
정당 명부에서 50%에다가 여성 할당을 합니다. 그러니까 정당 명부에 50%가 여성이 들어있으니까 그 명부를 보고 국민이 찍으면 그 명부에 있는 사람들은 여성의 반은 당선되는 거예요. 그래서 40%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 수요 측에서의 요인 중에서 선거제도와 더불어 두 번째는 당내 공천 과정이 굉장히 남성 중심적이에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당 지도부도 남성, 공천 심사위원도 남성, 잘 알려진 사람도 남성, 그러니까 다 남성 중심으로 뽑아지니까 익숙하니까 남성을 공천하기 쉬운 거죠. 그다음에 이제 큰 두 번째, 아까 뭐였었냐면 공급 측이죠. 여성도 별로 정치를 안 좋아한다 이런 얘기를 했죠. 여기에서 이제 몇 가지 요인이 있는데요. 어떤 거냐면 첫 번째는 우리가 어렸을 때 자라면서부터 정치는 여자가 할 일이 아니야. 뭐 여자가 정치를 해. 뭐 딴 거 하지. 정치 너무 빡시고 막 아주 터프한 사람들이 움직이는 곳이라서 여성한테 너무 부담스러워. 정치 여성 하는 것이 아니야. 이런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해왔어요. 이런 것들이 바로 무엇이냐 하면은 사회적인 성역할 분리다. 이렇게 어려운 말로 할 수가 있는데 선생님이 대학교 다닐 때만 하더라도 나는 정외과를 졸업했거든요. 80년대 정외과를 갈 때 주변에서 팔자 세지려고 정치학을 가냐. 다 반대했어요. 그랬는데 하여튼 뭐 그때 또 왜 그랬는지 꼭 이거 해야 되겠다 생각 들어서 정치학과를 갔는데 그때로부터 그런 생각이 엄청 사회 전반에 자리 잡아 있었던 거죠. 오늘날은 그걸 좀 바뀌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국제관계학과, 우리 학교 국제관계학과 같은 경우에도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조금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회적인 성역할 분리는 조금 학문에 있어서는 바뀌고 있는데 아직도 정치는 여성의 일이 아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성 후보가 남성 후보처럼 많지는 않아요. 이게 첫 번째 요인이고요. 두 번째는 뭐냐 하면은 이제 이런 거예요. 저도 이제 정치학과를 가려고 딱 생각했었을 때 정치학과 졸업하면 뭘 하지? 여자가 정치학과 졸업하면 어떤 길을 갈 수 있지? 그걸 보면 내가 그 사람 길을 쫓아가고 싶어도 나한테 그 길을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요거를 뭐라 그러냐면 롤 모델. 그렇죠. 롤 모델이라고 우리가 이름을 붙입니다. 롤 모델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성 정치인들도 어떻게 하면 내가 정치를 잘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의회에 성공할 수 있을까? 이런 거를 생각해봐도 내 앞길을 간 여성들이 많지 않아서 그 길을 가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성들이 나 못할 것 같아. 그냥 내가 잘할 수 있는 거 하자. 이래서 정치를 안 하는 경우가 많죠. 세 번째는 뭐냐면요. 정치를 하기 위해서는 정치하기 이전에 경험해야 할 직업 같은 것들이 있어요. 지금 국회의원들 경우를 보게 되면 제일 많이 충원되는 직업이 무엇이냐 하면 법조인이죠. 그렇죠? 법조인이 제일 많습니다. 근데 옛날만 하더라도 9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여성 법조인이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 또 많이 충원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하면은 기자라든지 이런 언론계 종사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이런 사람들도 여성이 별로 없었죠. 그 다음에 이제 교수도 충원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이런 경우도 여성들은 굉장히 없었었죠. 그러니까 정치를 하기 위해서 이전에 경험해야 할 일들이 직업들이 있는데 이런 분야에서 여성이 너무 적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여성 정치인이 좀 적었던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요 측의 문제, 공급 측의 문제가 같이 작용하면서 여성도 별로 나 정치 별로 안 하고 싶어. 정치도 여성 별로 정치에 적합하지 않아. 그냥 남성끼리 할래. 약간 이런 문화가 뿌리 깊어지면서 여성 후보도 적고 정치에서 당선된 여성도 적고 그런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 정치는 꼭 필요한 것 같은데요. 우리 학생들도 지금 굉장히 경청을 하고 있는데 궁금한 게 있을 것 같아요. 강연 잘 들었습니다. 여러 자료를 보니까 이미 남성 중심 정치가 자리 잡힌 것 같은데요. 여성도 함께하는 정치를 만들어가는 방법이 있을까요? 네, 여성과 함께하는 정치, 그렇죠. 만드는 방법 있죠. 그러니까 이런 것 같아요. 우리가 정치에 여성이 참여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 여성의 정치 참여 확대가 한국 사회에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우리가 여러 가지 방법들을 쓸 수가 있습니다. 아까 잠깐 여성이 저조한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수요 측, 공급 측 나눠서 얘기했잖아요. 우선 수요 측을 보게 되면 제도들이 여성한테 불리하다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제도의 변경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는 소선거구 다수대표제이니까 요거를 비례대표제 같은 걸로 조금 확대하는 것. 그러니까 독일이 소선거구 다수대표제 반, 비례대표제 반 이렇게 딱 반반이 섞여 있는 혼합선거제거든요. 여성 정치인들이 되게 좋습니다. 30% 넘어요.
그러니까 이런 제도들 한번 선거제도의 개혁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어떤 걸 생각할 수가 있냐면은 많은 국가들이 갑자기 여성의 정치 참여가 확대되는데 제일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이 여성 할당제라고 하는 제도예요. 아까 잠깐 얘기했는데 여성이 너무 적으니까 가만히 놔두면 이게 적은 게 계속 유지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롤 모델도 없으니까 정치를 하고 싶은 여성들도 없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점점 정치는 여성하고 멀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정치권에서도 여성은 별로 관심 안 쓰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죠. 언젠가는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되는 거죠.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여성 할당제입니다. 우선 여성을 막 많이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막 많이 집어넣는데 요 막 많이 집어넣으려고 그러니까 이게 선거제도하고 잘 맞는 것이 무엇이냐면 비례대표 제도예요. 비례대표는 정당 명부에서 정당 명부를 만드니까 명부에서 여성을 할당하면 되거든요. 국가가 여성 할당해라 이렇게 명령을 내리게 되면 각 정당들은 명부를 만들 때 거기에 일정 비율의 여성을 집어넣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흔히 이제 그 일정 비율을 우리가 한 30%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 30%가 어디서 온 말이냐 하면은 왜 느닷없이 30%냐, 뭐 50% 해도 되고 40% 해도 되는데 왜 30%냐 이렇게 여성 할당제 30%를 여러분들이 조금 의아하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게 물리학에서 사용하는 크리티컬 매스 임계 수치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뭐냐 하면 핵융합 발전이 일어나게 될 때 일정량의 우라늄이냐 플루토늄이 있어야지 핵이 연쇄 반응을 일어나면서 핵폭발이 일어나잖아요. 그 일정량의 그러니까 핵폭발을 자극하기 위한 일정량의 우라늄과 플루토늄의 양, 요게 임계 수치예요. 요거를 이제 다른 분야에 적용하면 이런 거죠. 그만큼은 있어야지 계속 폭발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여성 정치 참여에도 적용을 하게 되면 요 정도 여성은 있어야지 의회 내에서 여성이 자꾸만 재생산되고 사회에서도 부정적인 요소들이 자꾸 없어지죠. 요게 얼마냐? 요게 그러니까 30% 정도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뭐 의견은 많습니다. 어떤 학자는 뭐 15%만 있으면 된다. 어떤 학자는 뭐 3분의 1은 있어야 된다. 근데 아마 대부분 한 30% 정도를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비례대표에다가 여성 할당을 딱 해서 30% 여성 할당을 하게 되면 어느 정도 여성의 정치 참여가 좀 확대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한국의 경우에는 여성 할당제가 지금 어떻게 적용되고 있냐면은 지역구 선거가 아까 253석이라고 그랬잖아요. 여기에 30%를 할당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거는 권고예요. 할당하는 게 좋겠다. 할당하는 거를 권고합니다. 선거법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권고합니다는 사람들이 안 지켜도 됩니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안 지켜요, 정당들. 요게 지역구고요. 그 다음에 비례대표는 의무예요. 그러니까 비례대표 명부를 만들 때 여성을 반드시 50% 공천을 해야 돼요. 그리고 그것도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요거 뭐라고 얘기하냐면 남녀 교호 순번제. 남녀가 이름을 서로 번갈아 가면서 나온다. 그래서 이렇게 남녀 교호 순번제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명부를 만들 때 50% 공천을 해도 앞에 남자 여자 하면 여성 단선이 낮겠죠. 그래서 남녀 교호 순번으로 하도록 그렇게 법에서 규정해 놨어요. 요거 하니까 그래도 13% 됐다가 조금씩 올라서 현재 19%까지 온 거죠. 사실은 그래서 여성 할당제가 참 좋은 제도고 다른 국가들도 요 여성 할당제로부터 굉장히 많이 효과를 보고 있어서 할당제가 참 좋은 제도인데 우리나라 경우에는 이 효과가 잘 안 나타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이 여성 할당제를 너무 오랫동안 지속하면 이것도 오히려 역차별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여성 할당제는 막 오랫동안 막 계속 평생 이렇게 쓰지는 않아요. 요게 조절될 때까지 남자 여자가 불평등한 것이 조절될 때까지 한시적으로만 사용하는 제도거든요. 그러니까 여성 할당제는 약간 부정적인 견해들도 상당히 많이 있어요. 지금 지적해 주셨듯이 이게 남자들에 대한 역차별이 아닌가 이런 얘기들 할 수가 있거든요. 이런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떤 지역이 여성 할당이 돼가지고 여자만 나왔어요. 그러면 유권자 중에서 남성한테 찍고 싶은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여성밖에 없으니까 자기는 선택권이 박탈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거 역차별의 논란이 있고 실제로 이제 프랑스나 다른 국가들에 있어서도 1980년대 때 지방의회에서 한성이 75%를 넘을 수 없다. 이런 지방선거법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여성은 꼭 25% 공천해라. 이런 법이 있었는데 이런 거 해가지고 남자들이 헌법위원회에다가 제소했어요. 이거 역차별이다. 그래서 이게 법이 폐지됐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여성 할당제는 역차별의 논란이 왕왕 벌어집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요. 정당이 자기네들의 민주주의적인 절차에 따라서 후보를 공천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근데 국가가 정당한테 여성 할당제 해. 교호 순번으로 13579에다 여성 공천해. 라고 말을 하게 되면 이거 정당 민주주의 어떻게 되는 거야? 정당이 어떻게 자발적으로 자기네 후보들을 공천해? 이건 아니지 않나? 요런 정당 민주주의하고 충돌이 생길 수 있다. 요런 또 그런 비판이 있을 수가 있겠고요. 또 다른 하나의 비판은 뭐냐면은 이게 기회평등인데요. 모든 사람한테는 기회를 똑같이 줘야 되잖아. 모든 사람한테 똑같이 줘야 되는데 왜 여자들한테만 특혜를 주는 거야? 이거 잘못하면 유능한 남자보다 그 사람보다는 덜 자질이 있는 여성이 오히려 이 제도 때문에 당선되는 것은 국가에도 안 좋은 거 아니야? 기회평등이 제일 중요한 거 아니야? 이런 반대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할당제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어떤 얘기를 하냐면은 기회평등도 중요하고 역차별 문제도 간과할 수 없는 문제지만 너무 지금 현 사회가 여성들한테 굉장히 오랫동안 정치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무언해 문화적인 장애가 되어 왔었다. 그게 바로 19%밖에 안 되는 거 아니냐. 여성이 억지로 정치에 못 참여하게 하는 것도 아닌데 놔둬도 19%밖에 안 된다는 건 뭔가 문화적인 장애가 있다는 뜻 아닌가. 요거를 없애줘야 된다. 정말 평등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마지막 순간에 결과적으로 평등해야 된다. 그래서 결과의 평등이 더 상위의 평등이다. 이런 걸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여성들이 여러 가지 정치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많은 장애가 있으니까 이 장애가 해소될 때까지는 정말 기회의 평등으로 모든 사람들이 똑같이 참여할 수 있을 때까지는 결과적으로 평등하게 어떤 제도적인 임팩트를 줘야 된다. 제도적인 어떤 그런 충격을 줘야 된다. 이런 것이 바로 여성 할당제가 주장하는 결과적 평등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할당제는 그렇다면 결과적 평등을 추구한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은 어쩌면은 조금 남성들한테 약간 불리할 수도 있겠다. 지금은 어쩌면은 조금 어떤 정당 명부를 만들 때 여성들한테 너무 지나치게 유리하게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되면 여성들이 국회에 많이 들어가게 되면 그 여성들을 보고 나도 정치해야지, 나도 이제 멋있게 저 여성처럼 정치해야지 하는 후배 많은 여성 정치인들이 생기게 되는 거죠. 롤모델이 생기니까. 그러면 그분들이 이제 차근차근 정치를 밟아가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놔두더라도 여성의 풀이 많아지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어느 순간인가는 사실은 여성 할당제가 없어지는 상황. 이게 가장 바람직한 상황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네. 네. 저 질문이 있는데 제 생각에는 지금의 변화가 너무 빠른 것 같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혹시 시간을 두고 기다리는 것은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을까요? 네, 좋은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여러 가지 제도를 하면서 여성의 정치 참여를 좀 푸시하는 게 너무 빠른 것이 아닌가. 근데 이제 난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어떤 연구가 있냐면요. 미국에서 여성 의원이 처음 당선된 게 하원에서 여성 의원이 처음 당선된 게 1900년대 초반이거든요. 그때 한 명이 당선됐어요. 근데 1990년에 12%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한 명에서 12%가 될 때까지 얼마가 걸렸냐면 거의 100년이 걸린 거예요. 그래서 한 학자가 이런 연구를 또 했어요. 이런 추세로 계속 발전하게 돼서 여성이 의회의 50%가 되려면 얼마나 기다려야 되냐. 놀라지 마세요. 400년 이상을 기다려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빠르다고 느끼는 거는 어떤 느낌이냐 하면은 우리가 2004년에 여성 할당제를 2004년에 도입했거든요. 처음 그때 17대 국회에 처음 실시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약간 가속화가 된 거예요. 근데 그래서 그때 5%대였다가 16대 때 5%대였다가 17대 때 처음 할당제를 적용하니까 13%로 탁 올라갔어요. 그래서 2004년부터 이번 2020년에 21대 국회의원 선거 때까지 5번 선거를 했는데 이때까지 는 게 6%예요. 지금 이번에 19%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렇게 빠른 거는 아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이 와중에 있기 때문에 이게 좀 빠른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전체적인 스팬을 놓고 보게 되면 그렇게 빠른 것은 아니다. 그래서 뭔가 가만히 놔두고 50%가 될 때까지 기다리기에는 너무 많은 세월을 기다려야 된다. 그래서 여성의 정치 참여가 필요하고 한국 사회 여성이 한 50%는 참여하는 것이 반드시
한국 사회를 위해서도 좋다라고 생각한다면 우리가 제도적으로 뭔가를 취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고안되는 것이 바로 여성 할당제다. 여성 할당제를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요. 요거랑 덧붙여가지고 이제 최근에 들어오면서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는 그런 여성의 정치 참여 확대 방안 중에 하나가 동수민주주의라고 하는 게 있어요. 동수. 숫자를 똑같이 한다. 여기 이제 프랑스에서 시작된 건데요. 프랑스가 1999년에 헌법을 개정해서 국가는 여성의 정치 참여 확대를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 정당은 여성의 정치 참여 확대를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 이렇게 법을 바꿨어요. 그리고 2000년에 선거법을 바꿔서 모든 선거에서 여성과 남성이 후보가 동수가 되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법을 통과시키면서 동수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새로운 민주주의 유형으로 나타나고 있거든요. 이제 지금 현재는 라틴 아메리카의 한 8개 국가 정도가 이 동수제를 받아들여서 자기네 모든 선거에서 여성이 동수가 되도록 해야, 남녀가 동수가 되도록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프랑스, 스페인 이런 나라들이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아프리카에서는 세네갈, 튀니지 같은 나라들이 이렇게 동수민주주의를 받아들여서 50%가 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요거는 할당제하고는 조금 이론적인, 이념적인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할당제는 민주주의의 발전을 위해서는 여성이 꼭 참여해야 된다.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요 정도는 있어야 된다. 요게 할당제잖아요. 동수민주주의는 여성과 남성 두 개의 서로 다른 성으로 그 사회가 구성되어 있는 거야. 그러니까 남성은 남성을 뽑고 여성은 여성을 뽑고 그래서 각자 성으로 구성되어 있는 의회를 만드는 게 당연한 거야. 그래서 동수민주주의를 하자 이런 주장이 있어요. 그래서 조금 다른 이념적으로 조금 다르게 접근하고 있지만 어쨌든 간 이런 제도들을 통해서 여성의 정치 참여가 굉장히 확대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성 정치 참여를 위해서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좀 다양한 것 같아요. 네, 여러 가지 방법이 있죠. 지금 말씀드렸듯이 선거 제도가 또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할당제와 같이 적극적인 우대 조치가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제가 생각하기엔 역시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가장 자연스러운 것은 사회에서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이 바뀌어서 이렇게 바뀐 것이 법으로 통해서 나타나고 이렇게 나타난 법이 실제로 시행되면서 그 사회가 점점 조화로운 사회가 되는 것이 가장 자연스러운 변화의 발전 과정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렇게 자연스럽게 놔둬서 기다리자니 400년을 기다려야 되니까 이건 너무 많이 기다려야 되니까 조금 앞당기자. 그래서 우리가 제도 같은 걸 통해서 이거를 약간 충격을 주는 거죠. 그래서 충격을 주는 것과 더불어 사람들을 굉장히 많이 교육해야 돼요. 문화적인 측면에서 사람들의 의식이 바뀌도록 아까 학생이 지적한 것처럼 가부장제 같은 것은 너무나 권위주의적인 그런 문화 같은 것을 없애야 된다. 이런 것을 사람들이 생각하도록 점점 의식을 바뀔 필요가 있고요. 정치 문제에 있어서는 특히 여성들이 되게 중요한데요. 뭐 어떻게 되겠지. 사람들이 잘 해결해 주겠지. 정치인들이 어련히 알아서 잘하겠어. 라고 생각하면 영원히 바뀌지 않습니다. 여성들이 우리가 이런 거 정말 필요해. 이러면 막 요구해서 그런 거 바꿔야 돼요. 막 요구해서 이런 거를 바꿀 만한 사람들을 뽑아야 돼요. 이런 거를 바꿀 만한 대통령 후보를 뽑아야 되고요. 이런 걸 바꿀 만한 시장 후보를 뽑아야 되고요. 이런 걸 바꿀 만한 국회의원 후보를 뽑아야지만 이런 게 바뀌어집니다. 하나 예를 들어볼게요. 여성들이 한국 사회에서 사는데 참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결혼하고 아기를 낳고 아기를 키우면서 직장 생활하는 거예요. 심각한 문제인데 왜 이렇게 여성들이 아이를 안 낳을까? 아이를 낳아서 교육하면서 동시에 직장에 다니는 게 너무 힘드니까. 이거를 위해서 여러 가지 제도를 마련해 달라고 요구해야 돼요. 정치가 이걸 할 수 있어요. 정치만이 이걸 할 수가 있습니다. 누구도 하기 힘들어요. 예를 들면 스웨덴 같은 나라는 여성의 정치 참여가 확대되니까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여성이 일하기 편한 환경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아휴직 제도도 2년이고요. 이 중에 1년은 꼭 아빠가 써야 돼요. 아빠가 안 쓰면 이건 없어집니다. 그냥. 그러니까 엄마만 1년 쓰고 나면 그냥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육아휴직은 아빠나 엄마 중에 한 사람이 쓸 수 있죠. 그러니까 사실은 대부분은 엄마가 쓰는 거죠. 그럼 엄마는 육아휴직하고 다시 직장에 돌아갔는데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여러 가지 경력도 없고 그러니까 승진에도 밀리게 되고 잘못하면은 이제 퇴직해야 되는 명단에 포함될 수도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성이 경력 단절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거 어떻게 없애냐? 정치에 관심 가져야 돼요. 이런 걸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을 찍어야 돼요. 정치권한테 이런 걸 요구해야 됩니다. 이런 게 사실은 가장 중요한 교육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학교에서도 그렇고 또 사회에 나와서도 여성하고 정치는 절대 떨어진 것이 아니다. 그런 얘기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만 말씀을 더 드리면요. 여성도 중요하지만 남성들도 참 중요해요. 한국 사회가 이제 그 굉장히 부정적인 데이터 중에 어떤 게 있냐면 40대 남성의 서든 데스, 갑자기 돌발사가 제일 높은 국가 중에 하나예요. 40대 남성이. 왜 이렇게 40대 남성의 돌발사가 높을까? 왜냐하면 남성들이 모든 부를 다 창출해야 되기 때문에 직장에서 엄청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이제 그 옛날에 19세기 학자 중에서 존 스튜어트 밀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어떤 얘기를 했냐면 한 성에 대한 억압은 다른 성에 대한 억압도 동시에 발생한다. 한 성이 불행하면 다른 성은 절대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남성과 여성은 동전의 양면과 같아서 여성이 불행한 사회는 남성이 불행하고요. 여성이 직장에 다니지 않고 집에서 아이만 키우게 되면 남성은 바깥에 나가서 모든 부를 다 창출해야 돼요. 그래서 가장 바람직한 사회는 공히 가사 영역도 남성과 여성이 같이 하고 바깥에 나와서도 남성과 여성이 같이 하고 그래서 서로 조화롭게 이루는 사회가 가장 바람직한 사회다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사회 남성들을 위해서도 우리는 가부장적인 문화보다는 평등한 문화, 여성도 집에서도 일하지만 밖에 나가서도 일하는 사회, 남성들도 밖에 나가서 일하지만 집에 오면 여성과 같이 집안일도 같이 하는 사회, 이런 사회가 가장 바람직한 사회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면 한국 사회의 성평등은 조금 더 앞당겨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선거 아는 만큼 보인다 이 프로그램 녹화를 한다 그래서 저는 사실 방청객으로 모신 학생들이 주로 남학생일 줄 알았는데 오늘 보니까 비율이 반반이에요. 이거는 여성 정치 참여나 여성의 목소리가 이제 높아질 수 있는 미래가 밝다는 거겠죠? 그렇습니다. 저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최근에 이제 그 남학생들 경우에 제가 학교에서도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게 되면 남학생들의 경우에도 직장 생활을 하게 될 때 여성하고 같이 직장 생활을 하는 것, 그다음에 가사에서도 가사 역할을 서로 분담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당연하게 생각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10년이나 이렇게만 지나게 된다면 한국 사회도 굉장히 많이 달라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학생들 함께 이렇게 강연 듣고 있는데 한 학생이 굉장히 열심히 노트를 하면서 듣고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에게 좀 한번 질문을 해볼게요. 참여율 성장에 선거 제도 변화와 정치 교육 어떤 것이 더 효과가 좋을까요? 라는 질문을 드린다면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예, 저는 현재로서는 선거 제도적인 변화가 더 큰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왜냐하면 여성의 정치 참여율이 저조했던 것은 여성들이 정치에 관심이 없어서가 아니라 이런 사회적인 요인에 의해서 여성이 정치에 참여할 길이 없었기 때문에 그 지금의 선거제도 변화가 이미 큰 임팩트를 가져온 것처럼 추가적인 선거제도 개혁이 더 큰 효과를 가져올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또 다른 학생 질문. 네. 네, 저는 교육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먼저 인식의 변화가 먼저 이루어져야 여성 정치인이 탄생할 수 있고 더 많은 여성 후보가 영향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학생들의 의견이 분분하네요. 네, 이제 그 학생들하고 같이 여성의 정치 참여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얘기들을 나눠봤습니다. 한국 사회가 많이 성장했지만 아직도 가야 할 길이 좀 남아 있다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앞으로 조금 우리도 열심히 이제 그 여성 유권자들, 남성 유권자들이 투표를 하게 될 때 이런 문제를 생각하고 좀 더 적극적으로 정치에 관심이 갖는 것이 필요하고 제도권에서는 제도적인 개혁을 통해서 친여성적인 정치가 만들어지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한국 사회가 하루빨리 성평등한 사회가 되는데 밑거름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네, 강의를 듣고 나니까 여성 정치 참여 또한 우리에게 남겨진 숙제가 많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해왔던 대로 그대로 조금 하게 되면 한 발짝 한 발짝 나가서 아마 그 성평등의 선진국가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 주변에서 생활에서 찾을 수 있는 것부터 참여해 나가는 것이 더 좋겠죠. 그렇죠. 바로 우리 주변에서 이제 가부장적 문화 그런 요소가 있나 한번 살펴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투표를 할 때도 어떻게 하면은 좀 성평등적으로 한국 사회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까 이런 거를 생각하면서 투표하게 되면 훨씬 더 앞당길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오늘 김민정 교수님과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선거 아는 만큼 보인다. 오늘 시간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또 유익한 주제로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